밸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일단 팩트로 보면요,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그 기자회견이라는 이걸 통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네.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도 뭐 사례도 얘기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욕먹을 일을 딴 사람 시켰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대통령만큼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소통한 사람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꽂힌 단어가 우리 최은경 기자님 말씀처럼 정계 개편이었는데 이건 너무 뜬금없어요. 지금 정계 개편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 현재 여야 구조를 좀 깨서 그렇죠. 그래서 뭐 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를 뭐 이렇게 모셔온다거나 뭐 이런 게 이 유시민 작가 경력이 보면 정당을 정말 수없이 만들고 창당하고 새로 만들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정당을 뭐 다시 만들지 않겠냐 이 생각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분은 저는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정치권. 왜냐하면 지금 정계 개편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호응을 안 할 것 같아요. 일종의 평론은 빨간 펜 들고서 누가 해놓은 저작물에다가 요건 띄어쓰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요거는 맞춤법이 좀 틀린 것 같아.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저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론이 정치를 앞설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사실을 과장하거나 논리를 비약하거나 흔히 우리가 이제 뇌 피셜이다, 본인 피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지배적이 되면 평론과 음모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지금은 사실 민주당이 대선도 이기고 뭐 총선도 이기고 이러면서 사실은 보수 쪽과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을 굳이 정당 민주당에서 꼭 물론 연대는 해야 되겠지만 네.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목소리나 아니면 영향력이 네. 과거보다 이제 클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 본인은 추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추론이 아닌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의심의 단계,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 납득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든 현상을 대통령의 숨은 계획, 본인도 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저런 식의 비평을 하는 게 과연 맞나. 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남의 단순한 행위를 본인 기준의 복잡함으로 저렇게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 게 아닌가. 근데 저게 여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에도 위험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언, 고언 뭐 이런 것과 저주가 좀 다른 게 있다면 뭔가 대안을 좀 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너는 뭐 무슨 병에 걸릴 거야 아니면 망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건전한 비판의 영역에 들어오진 않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매불쇼잖아요. 네. 거기 나와서 저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는 목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는 주역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은 그 민주당의 입주자들이라든지 그런 나름대로 어떤 선민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지금 정치를 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은 상당히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그 대중 내지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그 정책 세일즈가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어프로치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런 입장이 형이 상학이고 상대의 입장은 형이 하악이라고 보는 것인가? 이런 주장들이 서로 오고 가면 민주당은 20대, 30대로부터의 지지는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소위 권력 투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많은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옳고 그름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맞아. 일종의 이제 내로남불이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과거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어용지식인을 자처했습니다. 전당대회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김민석 만들려고 하고 하니까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서울시장 후보 나오고 나서는 같이 어깨동무하고 뭐 사진 그 찍고 신발 가게 가서 신발 예. 신고 네. 같이 발 아니 그것 때문에 정원 후보가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늘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왜 저분은 내로남불이 수미상관이냐. 젊었을 때는 그 노인들 뇌 썩는다 그러고 본인이 노인 돼서는 애들 폄하하고 독자 후보로 저 단독 후보로도 나간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확실히 결합해서 뭘 활동했던 분은 아니에요. 계속 민주당 바깥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민주당은 항상 시민사회 쪽과 연대하고 아니면 진보당도 연대하면야만이 이길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시민사회 아니면 진보당이나 이쪽이라 연대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게 확고한 생각이었거든요. 네. 왠지 유시민 작가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좀 아직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민주당하고 거의 대등한 시민사회 쪽이라는 세력이 있어.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민주당도 말을 들어야 돼. 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니다. 매불쇼에 나가면 후원금 바로 들어오고 뭐 잘하시네. 예. 매불쇼에 나가면 후원금이 바로 다 차요. 김어준에 나가면. 근데 다른 데는 어디 나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후원금 못 채우면 나가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유시민의 영향력은 저는 또 약간 별개인 것 같아요. 김어준과 최욱의 영향력이지 유시민의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통령과 뭐 정청래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늘 한편이고 전혀 찰떡궁합으로 전혀 문제없는 이런 관계들이라고 했었지만 그걸 이제 아닌 것 같은데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제로서 이제 상당히 결론이 좀 난 것 같고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통령 입지가 더 강해졌다. 내지는 대통령 편에 있는 후보들이 더 유리해졌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좀 이럴 때 좀 옆에서 좀 순환 좀 시키세요. 나도 그러니까 유 작가의 그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치하면 또 개입한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지. 명픽을 팔지 못하게 해야지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선 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개입한 게 많아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만인 공개의 사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특보가 결국은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명 호소인인지 진짜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변인 대변인단에 속해 있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불출마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고 민주적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정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을 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또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조건에서 제가 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는 각자가 뭘 어디서 어떻게 저는 당원도 아니니까 뭐라고 뭐 할 방법도 없는데,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에 성원해왔던 시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보자. 네. 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설마 하지 말고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몫을 생각해봐야 될 때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어떠한 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신 건데 거기에는 이제 과대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오류의 여지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류의 여지는 예, 항상 있죠. 그거는 제가 있는 보는 거니까. 관점은 이렇다는 거예요. 네, 각자가 좀 알아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드루킹 사건은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으나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정황으로 보면 뭐 김경수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정도로까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네.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난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두 번째는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겠지만 예.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출구조사에 남겨준 건데 이게 무효표가 얼마나 나올지를 좀 봐야 돼요. 백지로 던지거나 1번, 2번 사이에 찍은 거나요. 이걸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찍은 이재명 표의 경우에도 예. 그걸 이재명 후보의 말을 다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래 찍어는 준다. 근데 너 여기까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은 유권자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그것이 공직자가 되는 도지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결격 사유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신임,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표를 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재명 씨 쪽에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 경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반론을 하자면 네. 드루킹 사건은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정권의 정당성 문제이지 단순히 김경수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그 범법 문제로 인식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앞에 이제 일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어차피 특검 할 건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경수 후보가 그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그동안에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네. 막 이분이 오만방자한 태도로 많이 보였다면 이번에 좀 문제가 커졌겠죠. 근데 이분이 늘 겸손하고 문재인 대통령 뒤에 그림자처럼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호감도로 작용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드루킹 사건이 김경수 후보 안 이겼으면 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오히려 더 높았다고 봐요. 호감도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건 딴 게 아니에요. 처음에 형수에 대한 상욕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해진궁 김씨 사건. 그럼 뭐 같은 신문 안에서 신문에 중에서 뭐 극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문에 광고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터진 게 이제 김부선 스캔들인데 이걸 김용환 후보가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파만파 커졌고 모든 검색어 상단을 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논란을 많이 빚었는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앞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왜 타격이 적었느냐. 면역성이 그만큼 높았습니다. 아니 그 어떤 여배우와 특히요 이재명 후보가 잡초처럼 커봤던 사람이잖아요. 잠깐만요. 어차피 저 후보는 저런데 이런 게 강하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여배우 어떤 여자와 내가 사귀었다 안 사귀었다 이 문제가 사귀었는데 안 사귀었다고 얘기한 것도 공직선거 아니죠. 아니, 법에 걸립니까, 그 법리적인 문제를 다투려면 예. 이제 오늘의 논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서 그 문제가 된 거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 네. 말이 네. 엇갈리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만약 그랬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걸 감추고 싶었겠죠.
그거 네. 뭐 그렇게 득표요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2010년도에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첫 시장 선거 나왔을 때부터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제 공직자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공직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성인데 이제 자기로서는 좀 이야기하기 싫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단순한 거짓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변호사님이 과정에서 담벼락에 아니, 신뢰를 하셨는데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만약 것이 이게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만약 회부가 된다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에서 네티즌이 그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해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걸 본인이 또 SNS에 올렸어요. 네. 이러니까 이런 것이 가령 앞으로 문제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근데 이제 높다고 이재명 봐요. 후보가 그게 내가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고 경쟁 후보 쪽에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물으니까